이 박사 이 작가 이제이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소수의견. 소수의견? 다수의견이 아니고 우린 다수의견 좋아하는데 소수의견. 소수의견 관계자 세 분 모시고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저 감독님 김성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또 우리 저 유명 배우 권혜요 배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규민평 PD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땡기십시오, PD. 네. 앞으로, 예. 세 분 오셨는데, 일단은, 우리 저 김 감독님께서, EJ 광팬이기도 하고, 한데, 네. EJ에서 홍보를 해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이 첫 질문부터 많이 말이 막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영화가 오랫동안 개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정상적인 방식으로 개봉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둘러싼 이런저런 구설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난 제작 보고회를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앞뒤가 잘라나가진 말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어쨌든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EJ라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우리는 방송심의위원회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방송이기 때문에. 감독은 영화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렇습니까? 그네. 네. 여기 하고 영화를 많이 봐달라고 나온 거죠. 네. 나와서 이제 이의제기 좀 하려고. 말장난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방금 말장난하신 분은 김유평 PD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가 언제 크랭크인 됐습니까? PD님 말씀해 주시죠. 크랭크인은 2013년 3월 21일이죠? 예. 그럼 지금 크랭크인에서 개봉까지 2년 이상 걸렸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우리 권혜효 씨께서는 이 영화에 출연한 계기라고 할까요? 맨 처음에 책을 보고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인맥으로 결정했습니까? 인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바퀴의 연이라고나 할까? 자전거를 타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이었죠. 한 번은 5년 네, 한강변에 자전거 가게를 들려서 정비를 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김성재 감독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연히? 네, 우연히. 같은 종류의 자전거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약간 묘하게 이렇게 따뜻한 서로의 시선이 오고 가고 있을 때쯤에 김성재 감독이 제가 접근했습니다. 네, 인사를 먼저 영화하는 누구입니다. 근데 그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떠났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다음에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근데 미친 거야. 거의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좀 뭐야? 반도의 흔한 영화인. 그렇지. 네, 반도의 흔한 영화. 그때 말만 영화가 지금 이 영화고.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거였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몇 년 후에 하자 그래서 그럴 땐 또 우리 또 책 볼 틈 없죠. 그냥 무조건 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공식 시사회인가요? 어디서 영화를 하게 된 이후에 영화의 제목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수 의견을 듣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서 출연 결정을 했다고. 립 서비스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또 기자들이 또. 아니, 일종의 제가 갖는 소수 의견에 대한 느낌인데,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무튼 요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라는 게 사실,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교육의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교육? 이런 걸 제대로 받은 적이 있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과연 뭔가? 대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수결 이렇게 얘기할걸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는 그렇지. 사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방식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목 좋아요. 간결하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제가 좀 미리 봤습니다만, 권혜요 씨가 나온다 그래서, 늘 하시던 어떤 그런 배역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하고 안 어울리게, 판사 역할을, 엘리트 판사 역할을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어디 노숙자가 이쪽으로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엘리트로 나오시면 아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좀 약간 선입견이시고. 그런데 이제 이미지하고 상관없이 약간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 해프닝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해프닝이 있었지? 그게 배역 바뀐 거. 네. 배역이 사실은 이제 중간에 저는 잘 몰랐어요. 전다라는 이제 PD님
통해 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일종의 약간 서로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두 가지 배역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참여재판의 판사 역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야당의 국회의원이 한 명 나옵니다. 예, 이게 사건의 키를 그 저쪽에다가 이제 그 넌지시 전해주는 이제 그 사람도 야심 덩어리인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 두 가지 역할 중에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억납니다. 근데 형님은 그 역할인 줄 알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그 자전거포에서 만난 인연으로 결국 캐스팅까지 성공하고 저는 되게 기뻤죠.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러니까 저는 판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판사 역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 형 얼굴이 당황하는 얼굴인 건 거예요. 그 역할이 아닌 줄 알고 나왔는데 이제 그 얘기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얼결에 이제 그 혜호 형이 그 이역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당황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 배역이 나한테 맞는 배역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프로듀서인 제 입장에서는 일단 이 권혜호 선배님 회사와 얘기를 할 때 판사는 한 10번 가까이 뭐 6번에서 10번 가까이 출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한 3번 오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특별 출연을 부탁을 드렸으니까 뭐 조금 오시고 뭐 저희가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조건이 뻔하니까 뭐 그 배역도 배역이지만 또 그런 조건으로 알고 계셨는데 감독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같이 만났는데 감독은 계속 판사 얘기를 하니까 당황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뭐 어쨌든 그때 얘기하는 과정에서 감독하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두 배역 중에서 어느 쪽이 낫겠느냐. 이게 뭐 단순히 출연하시는 횟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권혜호 선배님과 판사는 조금 의외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잘 되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의외 캐스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의외 캐스팅을 봤는데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근데 왜 의외가 됐을까? 왜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보여주는 어떤 역할을 봤을 저는 이제 때. 사실 근데 그 지난 20년 이렇게 대학로에서의 공연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 인텔리전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제 스스로는 별로 낯설지 않은 익숙한 쪽인데, 그러니까 대중들은 또 그렇게 그렇죠. 느끼시죠, 당연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주로 어쩌면 편한 선배, 뭐 삼촌,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역할들,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으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역할을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잘 어울리시죠. 되게 잘 어울렸는데 영화 보시면 멋지십니다. 그래 본인이 어떻게 연기를 하면서 이건 뭐 제가 연기자가 아니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런 권력자 역할을 하면 정말 그때 빠져듭니까?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보였어요 정말. 근데 좀 짜증내고 이런 거에 진짜.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재판장석이라는 공간이 다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다 보면은 첫 촬영 때는 약간 긴장되는 느낌도 있죠. 근데 둘째 날 정도 되면은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지 참견하고 싶어지고. 저는 혜호 형이 그 역할을 정말로 해주기를 바랬어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TV 속에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 박광정 선배하고 이제 형님하고 이제 많은 이렇게 아주 희극적인 역할들을 TV에서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저는 공연을 보면서 그 선배들이 얼마나 이렇게 짱짱한 연기를 하시는지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었고 얘기하신 것처럼 자전거포에서 한참 만날 때쯤에 소수의견을 막 하고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저보다 이 많은 선배들이 나와야지 되는 영화들이에요. 영화인 거예요.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모든 감독은 그렇지만 사실은 역할들이 줘야 되는 어떤 액센트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때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욕심이 좀 있죠. 근데 혜호 형한테 부탁을 했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제가 봤던 많은 드라마와 법정 드라마 그리고 이제 영화들에서 판사는 좀 심판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심판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 자리의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근데 소수의견이라는 영화의 테마 안에서도 보면 그게 있는데 법정의 주인은 판사거든요. 그리고 판사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자기 편이에요, 그냥.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영화 안에서 보여줬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혜요 선배하고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다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혜요 형 저 위에서 내려다 보죠? 의성이 형하고, 뭐, 경영이 형하고, 뭐, 광영이 형하고, 그 다음에 개상이, 혜진이 형, 다, 모든 주요 인물들이 다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공동 작업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제가 제작 보고회 때 굉장히 배려받으면서 연출했더라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역할을 떠나가지고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게 뭔가 저한테 좀 마술 같은 순간이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한편으로.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장황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팟캐스트 듣으신 분이 굉장히 냉철합니다. 바로 채널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듣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고. 일단, 처음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는데, 개봉이 언제입니까?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이게 무슨,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네. 요즘 거의 목요일 날 많이 개봉하더라고요. 네. 6월 20일. 수요일 날 많이 열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 날 개봉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시기로 하고. 우리 PD님하고 감독님한테 묻겠는데,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 그러니까 왜 만들려고 했는지는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고, 뭐, 계기라기보다는 아주 우연한 상황이었는데, 원래 김성재 감독하고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영화계에서 알고 지냈어요. 근데 서로 호감을 갖고 이제 뭔가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꽤 했었는데, 이제 곧 2010년 봄에 어떤 영화를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걸 검토를 하다가 그걸 이제 포기하기로, 그걸 하지 말기로 이제 만났어요. 어디 커피집에서 만나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몇 달 고민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는 자리에 그 며칠 전에 제가 소수의견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일어나면서 네.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읽어보고 이거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작가를 한번 만나보자. 뭐 이렇게 그렇게 돼서. 예.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어떤 결심을 했는지는 감독님이. 예. 저는 일단 소설이 재미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무엇인가, 뭐, 이런 주제인데, 그거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뒤가 궁금한 방식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뭐, 이랬던 것이 재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평범한 장르적인 법정 드라마인데, 이제 이게 다루고 있는 어떤 사건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인 기시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용산 참사를 다룬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뭔가 아주 근거리에 있었던 뭐 한국 사회의 어떤 풍경, 공기 이런 게 굉장히 담겨 있는데 이걸 아주 흥미롭게 풀어냈고요. 그리고 나라면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나라면 얘기를 좀 다르게 하겠는데, 나라면 인물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들로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라는 게 사실은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신 분이나 또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재미예요. 그냥 그렇죠. 그 재미가 없으면 투자도 안 되고 뿐만이 아니고 만들고 싶은 의욕 자체가 없겠죠. 근데 이제 네. 보는 분들은 네네. 감독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그렇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혹시나 또 어떤 사명감까지도 막 그렇죠. 요구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어쩌면은 만든 다음에 혹은 만드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좀 다가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로 영화가 시작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언론을 보면 소수 의견은 좌파형하고 연평해전 그거는 우파형하다. 이렇게 또 지금 같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김성재 감독님이나 저나 처음 소설을 원작을 읽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다. 이거는 굉장히 거기에 빠졌고 소재 자체가 뭐 철거민 나오고 용산이 모티브인 것이 분명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법정에서 다루는 법정 드라마 자체로서 장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법정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 드렸어요. 저도 사실 이 영화를 직접 보기 전에 다큐멘터리 들어간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영화를 한다는 걸 한 2년 전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네. 또 뭐 이경영 선배랑 만날 때도 카톡 프로필에 그 양반이 소수견을 올렸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한다는데 또 누군가 저한테 이 영화를 소개할 때마다 용산 참사가 모티브예요. 그런 얘기 계속 했었고 또 소설을 모티브로 한 게 맞고 그 소설은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한 것도 맞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영화를 계속 보고 나니까 용산 참사랑 그렇게 연관이 없고 이건 방금 피디님 말씀처럼 정말 법정 드라마였거든요. 그 치열한 검사와 변호사들의 공방.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정말 재미난 법정 드라마를 봤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분명히 관객들이 선입관이 있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관 때문에 영화가 흥행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오늘 김성재 감독과 우리 피디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아무리 이게 그게 아니라고 해도 계속 언론에 그렇게 쓰고 있고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뭐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그렇게 보이시면 그렇게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갖고 있는 기시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들었던 지겨운 말 중에 하나 법치 아닙니까? 법치. 네네네. 예. 그런 말 속에서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만든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이미 어쩌면은 홍보 단계부터 혹은 제작 소수견의 제목이 나온 순간부터 그렇죠. 관객의 목소리로 이미 넘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충실하게 재밌게 타이트하게 만들어낸 일이었던 것 같고. 네. 법치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는데 네. 저희는 법치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재미 뭐 일단 극중 스펙타클 그런 것 때문에 영화를 만드셨다고 했지만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느낌은 그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뭐 재벌 1% 재벌이냐 뭐 99% 서민이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든가 혹은 이 상대 하는 변호사와 검사들은 엘리트 출신 서울대 그리고 변호사는 또 뭐 공교롭게 지방대 출신의 변호사예요.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들었던 것이 뭔가 감독이나 누군가 의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의도 맞습니다. 그 의도라고 하는 거는 그 영화 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지방대, 서울대 뭐 이런 거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만들려고 할 때 이제 그 장면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면이 주는 리얼리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주는 개연성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그 서사적으로는 헐리우드의 어떤 세련된 그 법정 드라마하고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도전적인 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게 뭔가 이렇게 한국적인 상황 안에서 이제 우리들의 그 현실 이런 것들이 소재로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화학작용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종류의 영화고 그게 사실은 영화 감독이 모든 걸 알고 통제할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사실은 영화 감독은 약간 발명가보다는 발견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아까 혜호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있을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정말 그 개연성들을 찾아서 가게 되는 그런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영화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흔한 법정 드라마의 틀은 갖고 있지만 소재 자체가 철거민, 진압, 전투경찰 이러한 몇몇 요소들은 오로지 우리 사회만이 갖고 있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는 그 틀에서 사실 벗어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떠올리시게 되고 그쪽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세세한 일부러 뭐 감독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세세한 재미가 있다고 봐요. 그 올림픽 도로를 달리면서 각하가 깔아주신 올림픽 도로를 달리는데 거짓말 하겠냐 이런 것들을 아주 제가 보면서 감동받았라고 일부러 뭐 집어넣은 거 아닌가 싶은데 감독님 이 영화가 어떻게 첫 작품입니까? 네, 예. 감독으로 첫 작품. 감독으로 첫 작품. 이 작품의 각색 혹시 감독님 하셨어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혈앤우도 각색하셨고 이래가지고 직접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영화에서 프로듀서 일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혈앤우의 각색 타이틀이라는 것도 결국은 좀 우스꽝스러운 게 저는 그 혈앤우라는 영화가 정말 만들고 싶은 건 거예요. 근데 모든 동력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나라도 고치지 않으면
이 영화가 엎어지기 때문에 뭐 하다가 흘러 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각색자의 이름을 달게 됐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묻겠다고 하는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2년 이상 딜레이 된 이유가 뭡니까? 개봉이 이렇게 연기된 이유가. 완성은 오래전에 하셨죠? 네, 완성한 2013년도 뭐 11월쯤이면 거의 완성이라고 봐야죠. 1년 6개월 이상 개봉이 연기됐는데.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저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어떤 그 내부적인 머뭇거림 그런 거가 없었다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어요. 그게 검열일지 뭘지 잘 모르겠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합일지 외합일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알아서. 예,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머뭇거림은 있겠죠.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이후에 변호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황석 사태를 다뤘던 제보자라는 영화도 있었고, 장자연 양 사고를 다뤘던 찌라시도 있었고, 아니, 놀이개? 찌라시도 그런, 찌라시 놀이개, 그리고 이런 철거민들을 다뤘던 영화들로도 통증이라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 특수본인가 하는 영화들도 있었던 것 같고, 개봉까지는 최소한 별 문제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봉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길지는 몰랐고, 지금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팩트는 나는 모르겠다. 뭔지. 외압인지 내압인지. 네. 그 딜레이 된 건 사실이다. 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작자 손아람 작가가 한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또 파문인 적이 있습니다. 손아람 작가가 이거는 배급을 맡은 CJ가 알아서 긴 것이다. 왜냐면 지금 CJ의 대빵이 감옥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화가 어쨌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영화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들이 잔뜩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CJ 측에서 나 잘 보여야 되는데 말이야. 창조경제 맨날 응원한다고 신문에도 광고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CJ 계열사의 그 방송에 진보 언론인들 이런 애들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손아람 작가 그런 글을 쓴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확인된 건 없죠. 왜냐하면 CJ 측에서 그런 이유로 연기된 건 아니라고 자기들이 밝혔으니까. 손아람 작가하고도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합리적 추론에 대한 손아람 작가의 이 확고한 어떤 확신을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고 저는 전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던 건 사실이죠. CJ가 정권 눈치 보기 했다. 그 영화판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 돌았죠. 네. 돌았고, 지금은 CJ의 이름이 없죠. CJ가 배급을 포기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네마 서비스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당시 CJ가 이렇게 말했네요. 윤인호 홍보팀장께서 왜 딜레이가 됐냐? 법정 사건을 다룬 변호인하고 겹치니까 시차를 둬했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무거운 영화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개봉을 미뤘을 뿐이다. 합리적인 대답인가요? 글쎄. 저는 그 대답이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영화를 이 사업으로 접근할 때 보면 좋은 시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변호인보다 개봉이 늦어졌고, 참고로 얘기하면 변호인보다 촬영도 먼저 했고 프린트도 먼저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된 근데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호 사건 안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영화가 아직 이제 대중들한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영화가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는 있지만, 무겁지 않은데? 무겁거나 무서운 영화는 아니거든요.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 근데 이거를 솔직히 판단한 건지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법정 영화예요. 무거워서 눈물 흘리고 못 봐 이런 영화가 아닌데. 네.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영화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도 물론 저나 김 감독이나 이제 흔히 말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모티브가 된 사건이 해당 정권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과연 시작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영화가 우리 하리마우 대표님께서 흔쾌히 영화 하자고 하셨고, 그 다음에 투자자 쪽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각색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영화가 일단 들어간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정권도 바뀌었고 뭐 그 같은 당이지만 그 정권이 그 정권이지. 도찐 개찐이지 뭐. 근데 왜 그러냐면 영화 뭐 보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강조하고 있듯이 굉장히 그 장르적인 재미도 상당하고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현실의 아픔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또 그렇게 무겁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무겁게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거리를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다른 상업 영화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까지 이 영화를 이렇게 좀 두렵게 본다면 우습고 뭐랄까 좀 경원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꽉 차 있나. 그럼 그 배우사가 바뀐 이유는 뭡니까? 그 좋은 시점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시점 얘기 좀 전에 김 감독 말씀하셨듯이 서너 번에 걸친 좋은 시점을 찾는 것이 있었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될 수 있는데 아무리 말이 되는 얘기라도 자꾸 나오니까 근데 이때는 이래서 좋은 시점, 저때는 저런 시대에서 좋은 시점 이렇게 되면 이제 만든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다른 배급사와 아직도 좋은 시점을 제시를 못 하겠으면 다른 배급사가 하는 걸로. 그 양반들이 말한 좋은 시점은 정권 교체네. 뭐. 정권 교체가 되면 좋은 시점이겠지 뭐. 어쨌든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뭐 이상하다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뭐 그건 영화를 보신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이런 지금 그 충무로에서 그런 얘기가 방금 돌았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용산 참사를 어쨌든 모티브로 한 영화고 또 영화 속에 철거민 이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고 그 실제로 그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이 영화판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청와대 쪽에서 경찰에게 이 사건을 덮어라. 다른 사건을 띄워가지고 이 사건을 덮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있었거든. 그런 일이. 강우순 사건이죠. 네, 그렇죠. 실제로 용산 참사 일어났을 때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 이성호 행정관께서 이메일로 경찰청에다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 강호순 사건을 띄워가지고 이 용산 참사를 덮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제 김유정 의원 국회의원 김유정 의원의 폭로에서 밝혀졌는데 당시 폭로가 밝혀지자 청와대에서 아니라 그랬거든. 아니라 그랬다 결국에 나중에 맞다고 시인을 했었는데 이런 사건이 진짜 있으니까 정말 똑같은 거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아마 정권에서 싫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는 그 소수의견이라는 영화는 그 실제 일어났었던 용산 참사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일종의 환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그 소설가가 이 소설을 만들면서도 그 법제처 사이트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에 대한 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시대의 풍경이나 사회적 공기가 녹아있다라고 하는데, 용산 참사로부터 이제 그 빌려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호순 사건이었어요. 그 얼굴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소통비서관실에 대한, 저도 사실은 그 영화 속에서 사용한 그 청와대 공문 문서는 그때 그 폭로된 그 문서의 워딩을 그대로 사용을 했지요. 그 유해진 배우가 굉장히 빠른 속도의 이 대사를 치게 되는 그건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그 용산 참사에서는 검찰 측에서 60명의 그 증인 신청을 했고 판사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참여 재판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는 참여 재판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진위를 가리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 영화는 현실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뻗어나가거든요. 훨씬 더 온건하고. 예, 온건하죠. 온건하지. 예, 현실보다 영화가 훨씬 더 유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있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면에서는 이거 약간 좀 그렇죠. 바람 같은 것도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현실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객들한테 그 관객들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보다 뭐 이 영화에 워낙 뭐 베테랑 연기자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뭐 권혜요 씨도 지금 계시지만 뭐 김우성 씨, 뭐 유해진 씨, 이경영 씨, 뭐 장강 씨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난 놀랐던 게 윤기상 씨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나 싶었어요. 굉장히 놀랐는데
어떻게 같은 그 배우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계상 씨 연기에 대해서. 윤계상 씨가 좀 앞에 내세워야 가게들이 말할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아니요. 지난번에도 좋은 김선재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계상 씨 캐스팅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윤계상 씨가 갖고 있는, 청년의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때는 영화라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은 이렇게 나의 구조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때는 한 캐릭터의 느낌도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그 캐릭터를 구현하는 배우 자체가 갖고 있는 타고난 목들이 있어요. 근데 윤계상 씨한테는 바로 그런 청년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달치 않은, 흔하게 달아빠지지 않은 묘한 청년 같은 느낌이 좋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영화 쪽에서는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연기자가 감독이 엉망인데 좋은 연기를 할 확률은 한 반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본이 엉망일 때 좋은 연기를 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윤계상 씨한테 자기에게 생각지 않았던 좋은 맞는 역할을 맡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때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 계상 씨하고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는데, 그 청년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그런 거였어요. 윤계상한테 살짝 꼬여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뭐냐면 그 아이돌이라는 어떤 멍해를 그 친구는 10년을 배우를 했는데도 나이가 30대 후반이 됐는데도 아이돌 출신이라는 멍해를 벗지 못하는 건 거고요. 또 하나는 영화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고 배우를 너무 하고 싶어 했고 그런데 뭔가 잘 안 풀린다라는 느낌이 스스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윤계상을 만나기 전에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도 주연 배우잖아. 어떤 영화를 하든 간에 늘 저 친구는 주연 배우를 맡는 거잖아. 그만큼이면 모든 배우가 주연 배우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안에서 스스로 어떤 갖게 되는 컴플렉스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저는 윤진원이라는 인물이 그런 거였어요. 국선 변호사든 지방대 출신이든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변호사잖아요. 저는 소위 한국 사회의 1%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그 안에서의 또 컴플렉스들이 되게 많은 건 거예요. 그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윤계상이라는 배우가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 재미없잖아요. 근데 문득 묻어나는 느낌들 그리고 정말로 그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청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의 청년이라는 게 밝고 화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컴플렉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윤계상 씨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오래 해도 아이돌 배우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영화판에서. 그래서 이제 구설이 떠오른 거 아닙니까? 좌파 발언이라는? 그런 걸 알고 그럼 캐스팅 하신 겁니까? 그럼요.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사람은 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사과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너무 좀 어린애 같은 짓이었다고. 그것도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요. 이런 거 안 물어보면 우리 팬들이 큰일 난리칩니다. 왜 그런 걸 안 물어봐? 이렇게. 다 찾아내시니까. 그러면 우린 남들이 감추고 싶은 과거를 부추어내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감출만한 것은 아니라고 꼭 굳이 감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지금이야, 좌파, 우파, 이런 말들이 너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지만, 계상 씨가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한국 사회가 그런 것들로 그렇게 갈라져 있던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마이너리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좌파 연예인으로 찍힌 분으로서. 네? 아닙니까? 근데 윤계상 씨 발언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에 좀 끼어들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영화에서 계상 씨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영화 촬영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영화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저 느낌 참 좋다. 이런 느낌들이 영화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이 되면 감독이 잘한 거고요. 전달이 안 되면 감독이 못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현장에 느낌은 굉장히 좋은 좋았다. 느낌들이 많았어요. 계상 씨가 주는 느낌이. 왜 윤계상 씨랑 같은 배우로서 영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건 혹시 많이 하셨습니까? 보통 이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는 대략적으로는 움직임에 대한 동선 정도를 계산하거나 서로 이야기하는 정도가 되지. 왜냐하면 짜고 만드는 영화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 존재하는 긴장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안에서 너무 맞추고 연습하고, 왜냐하면 어쩌면 서로에게 처음 듣는 말과 서로 공격하고 수비하는 입장과 그것을 판가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 리허설은 정교하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카메라 워크와 혹은 배우들의 동선 중심의 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늘 촬영 들어가는 순간의 긴장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앉아있으니까.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있으니까 저거 왜 벌떡 일어나지? 이 정도. 마지막에 살짝 일어나시고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드려볼게요.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영화 너무 재밌는데, 정말로. 전 재미없다 그러면 재미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말 재밌었는데, 혹자들은 약간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힘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감독님은 애송이 변호사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애송이 변호사와 거대 권력 집단, 네. 이거의 싸움. 그러니까 늘 흔히 있는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중간에 기자가 한 명 등장해. 네. 정의로운. 네. 그렇죠? 늘 있던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진부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그런 버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버전은 이제 잘 나가던 개싸가지가 개가천선에서 되는 그런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이 케이스 1이죠 이게. 네. 케이스 2가 의뢰인 정도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원형이라는 것하고 전형적이라는 것하고 굉장히 한 끝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애송이 변호사라고 하는 느낌이 예를 들면 달코 다른 변호사처럼 표현되는 것보다는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도 맞았고 캐스팅에도 맞았고, 그리고 그거 안에서 갈등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하지만 제가 사실은 많은 인물들을 다루면서 그거였어요. 변호사는 뭐지? 기자는 뭐지? 판사는 뭐지? 검사는 뭐지?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입장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저는 제 영화에서 충분히 드러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입장차를 보여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제 연출의 목표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약간 살을 덧붙이자면은 애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생활인 변호사. 그러니까 요즘 변호사 요즘 최근에 청문회도 나오지만 수임료 어마어마하게 받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해서 요즘 변호사 해봤자 임대료도 못 내고 많죠. 제 주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거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코드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활을 해나가는 정도의 인간 자체가 각성해 나간 성장으로서의 그런 이야기 다루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잠깐 광고 시간을 갖고 네. 본격적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지 않는 차원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영화 내용을 알면 또 안 보실 테니까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화를 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국민참여재판을 영화 소재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뭡니까? 이것도 원작에 나옵니까? 국민참여재판? 네, 물론이죠. 원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사실은 이전에 한국 법정 드라마에서 다루어졌던 방식들하고 굉장히 다르고, 그것이 영화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격렬하게 이 두 진영이 싸우는 방식이 그냥 판사를 앞두고 서류를 하고 있는 싸움들하고는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풍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법정 드라마에서 수없이 보았던 배심원들을 설득시키는 그렇죠. 변호사와 검사의 멋진 달변 소리를 듣는 것들은 익숙한데, 정작 한국의 법정 드라마가 심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온전히 그냥 재판장을 바라보는 이런 태도에서 이제 참여재판에 딱 하는 순간
한국 법정 드라마에서도 그런 그림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건 좀 새로운 거죠. 예. 네. 저도 그 여자 검사가 네네. 그 배심원들 설득시키기 위해 네. 굉장히 일부러 그런 말투를 쓰셨겠지만 네, 맞습니다. 나긋나긋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서 얼굴도 이쁜 분이 네. 이렇게 하면 배심원들이 흔들리겠구나. 그것 때문에 더 억울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충분히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민참여재판을 영화 시나리오 작업하기 전에 둘이서 이제 가서 몇 번 봤는데 예. 진짜 그런 취재를 생각이 좀- 하셨군요. 예, 예. 가까이 좀 붙어서 얘기하실래요? 예, 예. 계속해서 저쪽에. 실제로 가서 봤는데 정말 이제 말 안 듣는군요.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법정에서 정말 변호인이나 검사가 이제 배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저는 그랬어요. 뭐냐면 그 이전에 한국 영화에서 그 법정을 다루면서 이제 그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 이 객석 쪽을 통해서 이제 호소하는 방식들로 이제 연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늘 좀 어색했거든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네. 근데 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저희가 좀 보니까 확실히 그 일반 시민들의 대표 자격으로 이제 그 배심원들이 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몫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검사가 한 명 있으셨어요. 여검사가. 근데 그런 미모의 검사 뭐 이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같은 검사분이 나와서 쭉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배심원들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렇죠. 예. 이게 공감이잖아요, 결국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의 그런 검사도 있었고, 그 변호사들도 훨씬 더 그런 말하는 스킬들이 더 이제 참여재판에서는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극적으로 녹여내는 데 있어서 그 유인하 검사 역할에도 제법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초반부에 보면서, 야,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네. 그 법률 전문 용어가 너무 좀 많이 나오고 일단, 거기에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싶었고, 또 기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들, 일본어들 있잖아요. 네네. 뭐 야마라든가 와꾸라든가 뭐 오사마리라든가 이런 것 일반 분들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어쨌든 그게 좀 몰입에 방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최근 사람들 미드 많이 보잖아요. 훨씬 더 어렵고 전문적인 것들을 보면 저도 그런데요. 전체를 100% 이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돌아가면서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맥락 안에서 짚어보다 보면 결국은 그 영화를 실시간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조금의 유격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영화 만들어 놓고도 이제 반응들을 보면서 그거 많이 신경 썼는데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옛날에 도박 영화 같은 거 볼 때 도박 룰을 정확하게 몰라도 분위기가 지금 이렇구나. 이런 수준보다는 더 높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 좀 안심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고스톱을 기본적으로 칠 줄 모르거든요. 근데 타짜를 무지하게 재밌게 보거든요.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정전자 같은 영화, 옛날에 포카롤도 홍콩 영화 볼 때는 그렇죠. 진짜 룰도 몰랐는데. 아니, 사실 우리 방송에 자주 쓰는 말이거든,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자주. 야마가 없어? 뭐 이런 그러니까 자주 쓰는 말인데.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TV 드라마에서 뭐 그 기자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이런 게 또 최근에 또 많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법정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드라마 쪽에서. 네네. 너의 목소리가 들려온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방송되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근데 뭐 좀 지금 되겠구나. 이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용어들은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남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냥 그 직업이 짐작될 만큼 뭐 그 정도의 어떤 뭐 그 현실감은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권혜호 씨는 배우로서, 네. 배우의 입장으로서 그 재판장 역할 말고 네. 혹시 다른 역할, 욕심나는 역할이 없었습니까?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요? 네, 이 영화에서. 뭐, 아무래도 뭐, 변호인이 됐던, 뭐, 유해진 씨 같은 역할도 좋고요. 뭐, 검사 역할도 좋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늘 뭐든지 안 해본 역할들이 제일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역할이, 저희가 한 역할이 뭐, 크다, 작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연기 생활 20몇 년 하면서, 제일 지루한 순간은 언제냐면, 연출이나 작가가 저에게 이 작품은 이 역은
꼭 당신이 해줘야 돼라는 작품을 치고 재밌었던 적이 없어요. 지겨워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건 다 전작에 대한 차용이잖아요. 거의 대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상상한다는 참 어렵거든요. 사실 많은 면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여했던 작품들이라는 게 과장되게 표현되지만은 늘 이렇게 좀 똑같은 패턴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런 데 비해서 재밌었어요. 촬영 기간 내내. 왜냐하면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느낌에서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죠. 아, 이게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제 앞으로 보실 관객분들 이제 영화 보는 내내 어쩌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쟤는 좋은 나라일까 나쁜 나라일까.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 재판장으로 고네요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왜 그 주인공인 윤계상 씨가 변호 해임 요청 받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그 판단하시는 분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법정이가 대부분이 이렇게 선과 악구도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정이라는 게 보면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입장만이 존재한다는 느낌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법정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서 느낀 좌절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불편보다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입장이 조율돼서 결과를 내놓고 넌 이건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할 때 느끼는 그 황당함들을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뭐 취재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이긴 했는데 되게 재미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판사가 자기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출직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재판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동성애를 둘러싼 재판이 있어요. 근데 그 판사가 민주당이고 그리고 검사가 선출직인가? 네. 판사가 민주당이고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면 그 재판에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지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가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좀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땡기는 거죠. 좀 더 오른쪽으로 땡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저는 흥미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제 그 변호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검사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세상에는 판검사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스스로의 이제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판사들은 그런데요. 세상엔 판사와 나머지가 있다. 그렇죠. 그만큼 판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위, 사회가 부여한 권위, 그 스스로 법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권위가 좀 있었던 거고. 근데 사회가 부여한 적이 있나? 연수원이 부여했어. 그렇죠. 연수원 성적 1, 2, 3위가 부여한 거지. 그렇지. 네. 그 프라이드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해호 형하고 많이 얘기했던 건 형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형의 편이다. 어떨 때는 검사를 훈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변호사를 훈계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단순히 극적 반전을 노리고 위해서 했던 것들이 아니고요. 어떤 판사의 태도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그런 거 안에서 그가 갖는 법정의 주인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하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성공한 이 법 관련 영화라고 하면 변호인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걸 뭐 작품성에도 성공했고 흥행면에서도 굉장히 성공했죠. 그럼요, 네. 분명히 비교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얘기는 그 전에 뭐 제작 보고회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에 되게 당황했고요. 근데 그때 그 얘기가 근데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변호인이 법정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기 영화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화 영화였고 저는 저희 영화가 실화라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저희 영화는 본격 법정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가는 이제 수많은 길들 안에서 법정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 나는 영화. 아마 변호인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원치 않은 방식의 어떤 진영 논리 안에 저희 영화를 가두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점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건 정작 변호인이 나왔을 때도 제가 주변에 우리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인을 보면서 정작 우리 소수 의견을 떠올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저만 그랬는지 아니 주변에 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수 의견하고
하고 이렇게 비교 보통 생각할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랑 배경은 전혀 다른 영화라고 봐요. 다른 영화를 보는데 그러니까 거대 권력에서 맞서는 힘없는 사람의 이야기. 이거는 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 힘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영화 변호에서 변호사도 고졸 출신의 힘없는 변호사였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여기 변호사도 지방대 출신의 힘없는 변호사. 근데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거든요. 그거는 똑같은데 제가 굳이 비교하자면 그 영화 변호인에서 그 힘없는 피고인 정말 힘이 없었거든요. 국가 권력이 무너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공분을 느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 영화는 국가 권력에 무너진 사람이지만 그렇게 공분을 모든 분들이 분노할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영화적 결론은 극장에서 확인하시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 거대 권력을 더 나쁜 놈으로 만들었을 텐데라는 예. 그런 뭐 제 혼자 개인 수술 아쉬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어쩌면 법정이라는 공간이 정작 입장을 드러내는 곳이지 막 성과 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느끼는 어쩌면 막막함 그런 심정들 그런 것들이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면이 아닌가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쩌면 법정 전형적인 혹은 원형의 법정 드라마에 가까운데 다루고 있는 그 이슈가 철거민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실화로 보시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제가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소재를 너무 감상적이거나 너무 선정적이거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의지가 되게 강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감상에 빠지려는 순간 혹은 빠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순간들 어쨌든 많이 참으려고 했고요. 이제 그게 보여주는 마지막 감정의 덩어리는 뭐 결국은 되게 이제 황량하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같아요. 어쩌면 이게 듣고 계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너무 좀 애매한데 얘는 간단히 정리를 하죠.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영화 소수의견 속에서는 두 청년이 죽습니다. 네. 그렇죠? 최고면의 자식이 하나 죽고 젊은 정경대원이 죽습니다. 그 죽음의 양편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입장이 서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어쨌든 간에 좋은 쪽으로 돌려보기 위해서 애쓰는 정치 권력, 검사로 대변되는 이런 것이 존재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혹은 그 안에서 문제를 파고드는 젊은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비해서 변호인 같은 경우는 거대 악으로서의 국가 권력이 한 인간과 모든 것을 완전히 거덜을 냈을 때 거기에 그렇죠. 대항했던 한 힘없는 변호인이 자기 신념을 구체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초창기 기획할 때부터 이제 기획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하얀 거탑 얘기를 우리가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한 인간들에 대한 수술 얘기. 하얀 거탑은 병원 이야기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게 뭐 메디컬 드라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메디컬 의사들의 세계를 다루는 그 속에서 정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재판이 클라이맥스고 재판으로 가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건을 놓고 재판이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부딪히는 이 입장들, 뭐 권력 욕망들. 헤게모니, 욕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딪히는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박진감을 넣으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재판 자체는 지금 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라는 거는 사실 팩트를 막 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재가지고 그래서 어느 쪽 팩트에 더 부합한가 뭐 어느 쪽 편을 든다기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율된 어떤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쪽 입장에서는 아쉽고 뭐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재판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그걸로 가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사실은 뒤에서 벌어지는가 그리고 재판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뭐가 뒤에서 부딪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그려보고 싶었던 야심. 그러니까 뭐 보고 나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법조의 하얀 거탑이다. 근데 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 말씀을 드렸고. 그 영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어떤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영화를 만날 때 쾌감이 있는가 하면 또 난 이런 줄거리를 생각하고 왔는데 그 결이 다를 때 또 놀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제작과 어렵죠. 만드는 그렇죠. 과정은 어디까지 어느 수위로 전달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혜호 형이랑 했던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선악을 쉽게 나눠가지고 이를테면 메시지를 할까 주제를 할까 아니면 말하고 싶은 말 할까 이런 건 선명하게 나누는 거는 뭐 어렵다면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최근 그 혜호 선배가 그 얘기 하셨어요. 최근 한국 영화들이 왠지 그 관객을 좀 너무 이렇게 떠먹여 주려고 한다고 그 그래야 되나? 관객을 좀 믿지 않아요. 아니, 믿지 않는다. 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 쉽게 표현해야 하고 너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왜 그럴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뭐 한국 영화 핵노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기승전, 그다음 감동, 뭐 웃기다가 울려라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예상하기 쉬운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뭐 야심이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저는 약간 영화가 진행되는 것 안에서 그런 입장차를 보여주고 결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좀 하고 싶은 재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재미는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었고. 근데 권혜호 씨가 아까 변호인 이야기하면서 우리랑 다른 영화다. 그때는 거대 악이라는 어떤 정부의 권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실제 사건 이야기를 다룬 영화니까 당시 정부를 거대 악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거대 헌법적 가치를 다 무시하는. 당시 정부는 거대 악이었다. 저희의 의견이 아니고 권혜호 씨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권혜호 씨 얘기 중에 이제 그 젊은 청년 2명이 죽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피의자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사람과 죽음을 당한 아버지, 그 두 아버지가 법정에서 만나는데,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두 사람 다 피의자인 것 같으면서도 피해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경영 씨가 여기서 이제 막 눈물 흘릴 때, 좀 뭉클한 점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영화에서, 우리 영화래, 내가 참여도 안 했는데. 성함을 좀 주십시오. 할 때 그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게 그 장면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 법정에서의 두 아버지의 만남이. 감독님이 답변하시겠지만은 저 역시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쪽은 삶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한쪽은 그게 무슨 정권의 하수인 일이잖아요. 그런 거 말이잖아요. 그냥 공권력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다는 가짜 입장에 있는 상태에서 부딪힌 일이 누구의 잘못으로 할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용산에서는 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5명의 농성자들과 1명의 이제 그 특수기동대 네. 경찰이 죽었지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쓰려고 하는 지점에서 용산은 자료로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신문 자료들을 보면 당시의 자료들 신문은 모두 중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떤 신문의 용산이라는 사건은 1명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신문은 5명의 죽음에 대한 이 비극인 거예요. 영화를 다루면서 이것이 모두의 비극이라는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들이 죽은 어떤 철거민의 이야기로 이제 이 영화가 표현되기도 하는데 군대로 의경을 간 아버지가 있어요. 그의 아들도 죽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궁리하고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영화를 계속 보면서 한 단어로 이 영화를 말해보라 그러면 계속 머릿속에 맴드는 게 진실이라는 단어였거든요. 네. 나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그랬어요. 네. 진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상대 검사가 뭐 마지막 이거는 뭐 저게 될 수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좀 의도하셨습니까 혹시? 제 느낌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저는 이 영화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염치였어요. 아, 염치. 네. 그러니까 그 영화 내내 저는 그랬어요. 진실은 입장차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염치가 뭘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염치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어쩌면 국가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이고, 뭐, 법이란 무엇이고,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쭉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염치라는 말로 수렴됐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가라앉은 이 사회에서, 그리고 제 어떤 개성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염치라는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염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PD님은 여기에 할 말 있습니까? 저는 하필이면 또 지금 영화 개봉 시점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끔 안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개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화가 나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국가가 나한테 뭘 안 해주는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지는 이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어떤 사회 분위기인 것 같은데 회의를 하게 되는데 원천적으로 정말 우리가 사회 시간에 어릴 때부터 사회 시간에 배웠던 뭐 공화국이라는 국가 뭐 시민 사회 네. 시민 국가 뭐 이런 개념들을 약속인데 사람들 사이에 그게 이제 법이라는 이 소재로 이 영화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많은 분들이 국가라는 게 정말 뭘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걸 제대로 지켜지면 이게 살만한 국가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의도한 건 전혀 뭐 의도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하필이면 이럴 때 또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만약에 굳이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1년 반, 2년 가까이 됐는데 좀 뭐 늦게 도착했지만 지금 현재성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 어제 만든 영화 같습니다. 네. 그렇네. 어제 만든 영화 같고 그리고 그냥 지금 이란 느낌이 들어요. 2년 전과 지금이랑 별반 다를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본의 아니게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영화를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음식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이 있고 좋은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서는데 저한테 좋은 음식은 식어도 맛있는 음식이에요. 항상. 네. 근데 예를 영화나 드라마 역시 2년 전, 3년 전 영화 드라마인데도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는 것.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는 트렌드가 아니고 스타일이 있는 영화들 뭐 저희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실 법정 영화, 법정 드라마, 우리 미드나 뭐 일드 혹은 미국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또 재밌는 소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늘 이제 힘없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 스토리를 쭉 보여주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법정 영화, 법정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잘 없어요. 네. 그건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우리 현실이 그거 안 맞는 거니까 우리 현실이 전혀 그러니까 뭐 배심원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 건데 이번 영화는 배심원 제도를 활용해서 정말 멋지게 증거 제출하고 거기서 드라마틱하게 이기는 혹은 역전승의 과정을 잘 보여준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저는 좀 잘 될 것 같습니다만 잘 돼 앞으로 이런 류의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숙연해진다 갑자기. 참여재판 자체가 좀 더 이제 어쨌든 많은 재판들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전문 직업으로서 이 검사와 변호사도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다른 어떤 재능 뭐 이런 걸 요구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설득력이나 웅변이나 어떤 호소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전에는 사실은 이 서류를 중심으로 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언어로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변호사 말 잘한다 그러지만 변호사 말 존나 못하거든요, 진짜. 방금 얘기를 다 서류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 다 우리가 드라마로 보고 영화로 보고 상상 속에 존재하는 변호사는 거고. 그러면 우리 고대호 씨는 그동안 뭐
법정에 관계된 영화도 찍어 보셨을 테고 보시기도 많이 했을 텐데 이 영화가 기존의 영화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존의 법정 영화나 이런. 그건 아까 이 작가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왜냐면 그 작은 힘이 큰 힘에 대항하는 과정, 뭐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로 하면 이 영화는 나는 어느 입장에 서 있지? 라고 질문하는 영화? 관객이? 예. 라고,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기대에 부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에 반 수도 있는데, 뭐, 결국 영화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영화의 의미를 부여하는 얘들이 결국 관객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물론 잘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텐데, 이 영화가 어떤 일정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묘하게도 영화라는 게 좀 최소 관객들이 어느 봐주는 양에 따라서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화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저 역시 어떤 관객들의 반응을 보이고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영화에 사실 한국 영화 우리 영화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때로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왜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과연 한국 영화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이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자본에 투여되면서 항상 웃기다가 울리는 그런 일정 패턴을 유지하는 형식이 되면서 최근에 뭐 우리 한국 영화 너무 새롭지 않다. 뭐 위기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돌파해 나가는 것들은 그런 일반적인 룰에서 좀 벗어난 우리 영화 같은 영화들이 소수경 같은 작품들이 관객들이 찾아줄 때 또 새로운 힘으로 단순히 이 영화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 영화가 성공해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 이제에서 소개했던 그 영화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봉관이 없었어. 쭉. 이번에는 어때요? 개봉관이 좀 많이 열렸습니까? 개봉관은 아직 개봉관의 개수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언론 배급 시사 끝나고 이후에 개봉 한 4, 5일 남겨놓고 거의 확정이 되죠. 예. 그 반응에 따라서 일단 시사 반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느낌은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개봉하는 날 영화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한국 영화가 임상수 감독님의 영화하고 그다음에 저희 영화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이제 개봉을 미룬 연평해전 그 정도, 한국 영화도 그 3개 정도가 아마 한 번에 개봉을 할 거고요. 그런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시에 이렇게 극장은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관을 얼마를 가져갈지는 배급 시사 이후에 이제 극장들이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저희가 얼마나 가져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관객이 들어오시면 손익분기점이 될까요? 저희 영화가 생각보다 어렵게 찍은 영화예요. 이 얘기는 지금 사실 처음 해봤는데 워낙 좀 개봉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얘기를 할 틈은 없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상업영화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투자받고 캐스팅하고 했던 영화이기는 해요. 하지만 평균 한국 영화 제작비가 한 3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8억, 19억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들었습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한 배우들하고 그러니까. 계속 법정 안에만 있어서 더 적게 들어갔나? 보셔서 알지만 저 영화에도 이런저런 스펙타클이 존재합니다. 좀 나와요. 네. 그래서 몇 마리 들어야 되냐고요? 한 100만 조금 넘게 들면 되죠. 100만 훨씬 이상 들 것 같은데. 영화는 사실은 언론 시사 이런 것도 좋지만은 입소문이거든요, 결국. 그렇죠. 근데 저는 관객들이 보시고 충분히 입소문을 내주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권혜우 씨 말씀처럼 요런 영화가, 그러니까 이번 영화가 잘 돼야,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많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영화는 정말 한정돼 있거든요, 늘 보던 패턴의 영화만 나오고 있고, 또 억지로 좀 눈물 짜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식적인 영화 광고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네, 뭐 예고편 나와 있고요. 뭐 포스터 나와 있고. 버스 광고 많이 나오고. 네, 버스 광고가 많더라고요. 네, 버스 광고 많이. 예. 예고편은 어디서 볼 수 있죠? 포털에 예고편, 예, 포털,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고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티저 예고편, 본 예고편, 뭐, 제작기, 뭐, 등등 해가지고, 영화를 둘러싼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었던. 영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티저 예고편, 본 예고편이 박진감 넘치게 영화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고요. 네. 제작기 영상이 우리 김성재 감독이 주로 나레이터로 참가를 하면서 김성재 감독 인터뷰의 영상들을 얹으면서 우리 하면서 이제 배우들의 캐릭터나 다양한 소개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예고편을 많이 봐주시고 예고편 많이 봐주면은 도움이 되죠. 개봉관장. 그럼요. 아유 도움이 된다니까 꼭 클릭해서 봐주시고 밑에 달아주시죠 댓글로 EJ 듣고 왔습니다. 꼭 달아줘야 또 고대호 씨가 다시 한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왔다. 그렇게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죠. 어떻습니까? 고대호 씨는 이 쭉 찍었으니까 영화를 제목이 또 소수 의견이니까 네. 본인이 생각하는 소수 의견이란 건 뭘까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뭐 소수 의견. 우리가 언젠가부터 어릴 때부터 다수결이란 말이 너무 흔히 사용되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네. 전혀 틀린 말이죠. 그렇죠. 틀린 말이죠. 네. 민주주의는 지향하는 방향이고요. 네. 그래서 이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을 어쩔 수 없이 대의민주주의에서 하고 있는 뿐인데 과연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 민은 하나하나 다 각자의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너무 좀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더 이 소수 의견이란 말이 저는 사실 제목 딱 듣는 순간 사실 후딱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쩌면은 이 영화의 내용 다 떠나서 이 영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이 제목 네 글자에 굉장히 많은 느낌을 갖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영화의 소수 의견이 되지 않게 관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권혜호 씨가 다른 사회 활동도 보면 이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죠. 내일 모레 일본 가신다면서요. 네, 홋카이도 좀 가고요. 근데 일본 왜 갑니까? 조선학교와 관련된. 소수 의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저도 벌써 한 13년째 여성단체 연합에서 평등가족 홍보대사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또 좀 안타까운 예들은 각종 퀴어 페스티벌을 앞두고, 각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차별뿐만 아니라 멸시에 가까운. 혐오죠, 혐오.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 그냥, 그냥 같이 좀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네. 같이 좀 삽시다. 네, 제발. 그들도 사실 소수 의견인데 묵살하고 있죠, 우리가. 다수들이. 이 작가님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십시오. 소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생각하는 소수 의견 무엇입니까?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 소수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어디가 소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한 명 한 명이 똑같은 한 표를 이렇게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네. 권력도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이랬을 때, 한 명과 나머지 9명의 견해, 한 명과 나머지 9명의 어떤 의견, 의사, 9명이 많은 것 같지만 9명이 다수잖아요. 그리고 1명이 소수잖아요. 근데 보통 소수 의견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힘이 약한 의견, 폐기된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폐기된 의견들이 대체로 민의 혹은 다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소수 의견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단어 원래의 뜻과는 좀 다르게 쓰입니다. 이제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영화의 또 다른 흥미로운 구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PD님도 한마디 하시죠. 예, 어차피 지금의 소수 의견이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때
다수 의견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폐기되느냐 승인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승인되는 의견이 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적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김 감독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진보적인 조금 더 미래를 보는 의견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사회에 공존하면서 사회에서 안착할 수 있는 뭐 그런 사회가 됐으면 그런 게 다 승인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 가신다 그랬는데 메르스 때문에 검역이 강화됐다고. 그래요? 네, 불편함을 겪을 수 있겠네요. 글쎄요, 꼭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센징 집에 가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곤란하게 하는 정부입니다. 그래, 메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6월 21일 날 광주에서 EJ 토크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메르스가 조금 진정 사태에 접어들면 저희가 공연을 계속 하겠고요, 예정대로. 네. 그러나 또 환자가 더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더 발생하면 공연을 예정대로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매율이 저조해서 그런 건 아니다. 물론 예매율이 저조하죠. 저조하지만 꼭 그 이유 때문에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음 주 일주일 저희가 한번 기다려보고 공연을 강행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감독님 다음에 또 EJ에 혹시 다른 영화로 오실 때는 여배우를 좀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영화의 주인공은 김옥빈 씨 아닙니까? 네, 아이고. 예. 미녀 배우 아이고. 김옥빈. 그 미녀의 김옥빈 씨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름다운 옥빈 씨가. 네. 그렇다고 권영 씨 나온 거를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뭐 아니요. 같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소수 의견, 이 6월 25일 날 개봉을 하는데, 많은 관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이 정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시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요. 뭐, 앞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소수 의견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소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소수 의견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조금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소수 의견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 더욱더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오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